30번째 글입니다. 가장 먼저 출발하는 유형수 무리에 마슬로바가 포함될 수도 있어서 네올리도프는 떠날 준비를 했다. 그러나 일이 어찌나 많은지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결코 다 끝낼 수 없을 것 같았다. 생활이 이제 예전과 정반대가 됐다. 예전에는 무엇을 할지 국내해야 했고 일의 관심은 언제나 똑같은 것에 쏠려 있었다. 바로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네올리도프였다. 하지만 그때는 생활의 모든 관심이 드미트리 이바노비치에게 쏠려 있는데도 그 모든 일이 따분했다. 지금은 모든 일이 드미트리 이바노비치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관한 것인데도 전부 흥미롭고 마음을 끌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아주 많았다. 그뿐이 아니었다. 예전에 드미트리 이바노비치의 일을 할 때는 늘 분노와 짜증이 일었는데 남을 위해서 하는 이 일들은 대부분 즐거운 기분을 불러일으켰다. 이 무렵 네올리도프가 몰두하는 일들은 세 종류로 나뉘었다. 그는 버릇이 된 학자 같은 태도로 그 일들을 분류해 세 개의 서류 가방에 따로 넣었다. 첫 번째는 마슬로바와 그녀를 돕는 것에 관한 일이었다. 그 일은 이제 황제에게 올린 탄원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바쁘게 뛰어다니고 시베리아로 떠날 준비를 하는 것만 남았다. 두 번째는 영지를 정리하는 일이었다. 파노버의 토지는 전체 농민에게 필요한 경비를 위해 농민들로부터 지대를 받는다는 조건하에 그들에게 넘겨졌다. 하지만 이 계약을 확정하려면 규약들과 유언장을 작성하고 서명을 해야 됐다. 쿠즈민스코어의 문제는 아직 그가 직접 정리한 대로 남아있었다. 즉 토지 대금을 받아야 했지만 기한을 정하고 그 돈에서 생활을 위해 얼마를 가져가고 농민들을 위해 얼마를 남겨둘지 결정해야 했다. 시베리아로 가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지 몰라서 그는 그 수입을 절반 정도 줄일지언정 그것을 잃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세 번째는 점점 더 빈번히 그에게 호소해 오는 죄수들을 돕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도움을 호소하는 죄수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 즉시 그들의 운명을 편하게 해주려 애쓰면서 그들을 위해 청혼하러 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청혼자가 너무 많아지는 바람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돕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껴 자신도 모르게 네 번째 일에 끌렸다. 최근에는 그 일이 다른 일보다 더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네 번째 일이란 형사재판이라 불리는 이 놀라운 제도가 도대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어디에서 생겨났는가 하는 물음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 제도는 결과적으로 감옥과 페트르 파블롭스크 요새부터 사할린에 이르는 모든 구금 장소를 낳았다. 그곳에서 그가 놀라워하는 그 형법의 희생자들 수백 명, 수천 명의 괴로움을 겪고 있었다. 죄수들과 맺은 사적인 관계를 통해 변호사와 감옥 사제와 소장에게 캐물어 얻은 답변을 통해 구금된 사람들의 명부를 통해 네올리도프는 이른바 범죄자라고 하는 죄수들이 5부류의 인간들로 나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첫 번째 부류는 방화의 누명을 쓴 맨쇼프처럼 마슬로바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처럼 재판의 착오로 희생된 완전히 무고한 사람들이었다. 사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 부류는 대략 7%로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의 처지는 특별한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두 번째 부류는 분노, 질투, 인사불성 등 특별한 상황에서 저지른 행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재판하고 벌한 모든 사람들도 똑같은 상황에 처하면 분명히 저지를 법한 행동이었다. 네올리도프의 관찰에 따르면 그 부류가 전체 죄수의 절반을 넘었다. 세 번째 부류는 그들의 입장에서 지극히 평범하고 심지어 훌륭하다고 할 만한 행동이었지만 그들과 무관한 입법자들의 입장에서 범죄로 여겨지는 행동을 저질러 처벌받은 사람들이었다. 밀주를 파는 사람들, 밀수품을 운반하는 사람들, 목초를 뭉개는 사람들, 큰 사유림이나 구구림에서 땔감을 모으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했다. 산속에서 도적질을 하는 사람들,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들, 교회를 터는 사람들도 여기에 속했다. 네 번째 부류는 단지 사회 평균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는 이유로 범죄자 명단에 들어간 사람들이었다. 분리파 교도들이 그랬고 독립을 위해 봉기를 일으킨 폴란드인들과 체르케스인들이 그랬으며 권력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회주의자들과 파업 참가자들이 그랬다. 네올리도프의 관찰에 따르면 사회에서 가장 훌륭한 이런 사람들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부류는 사회에 대해 그들이 저지른 죄보다
사회가 그들에게 지은 죄가 훨씬 큰 사람들이었다. 매트를 훔친 애띤 청년이나 네올리도프가 감옥 안팎에서 본 다른 수백 명의 사람들처럼 지속적인 박해와 유혹으로 분별을 잃은 버림받은 사람들, 생활 환경 때문에 범죄라고 불리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마치 체계적으로 내몰린 사람들이었다. 네올리도프가 관찰한 바로는 아주 많은 도덕과 살인자들이 여기에 속했다. 최근에 그는 그런 사람들을 몇 명 접촉했다. 그들을 좀 더 잘 알게 된 그는 새로운 학파가 범죄형이라고 이름 붙인 방탕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그런 부류에 포함시켰다. 설명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형사법과 형벌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받아들여진다. 네올리도프의 견해에 따르면 이른바 타락했다고 하는 이 비정상적인 범죄형은 다름 아닌 사회에 대해 지은 죄보다 사회가 지은 죄가 더 큰 사람들과 같은 부류였다. 다만 사회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 직접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이전에 그들의 부모와 조상들에게 앞서 죄를 지었다. 이 점에서 특히 네올리도프에게 충격을 준 사람은 상습적인 절도범인 오친이었다. 매친부의 사생아로 태어나 싸구려 여인 속에서 자라고 30살이 될 때까지 순경보다 높은 도덕성을 지닌 인간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을 이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도덕 패거리에 들어갔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탁월한 유머 감각을 타고나기도 했다. 그가 네올리도프에게 보호를 청했다. 하지만 스스로를, 판사들을, 감옥을, 형사법뿐 아니라 신의 법까지 모든 법을 조롱했다. 또 한 사람은 자신이 이끄는 도덕 패거리와 함께 늙은 관리를 죽이고 약탈한 잘생긴 표도로프였다. 그는 농민이었고 그 아버지는 완전히 불법적으로 집을 빼앗겼다. 나중에 그는 병사로 복무하다가 그곳에서 장교의 정부를 좋아하는 바람에 고초를 겪었다. 기질이 매력적이고 열정적이었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향락을 즐기고 싶어하는 남자였다. 그는 무언가를 위해 자신의 쾌락을 절제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쾌락 이외에 인생에 어떤 다른 목표가 있다는 말도 결코 들어본 적이 없었다. 네올리도프가 보기에 두 사람 모두 풍부한 기질을 지니긴 했지만 버려진 식물이 방치되어 흉해지듯 그들 역시 그저 방치되어 추해진 게 분명했다. 아둔하고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 같아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불황인 한 명과 여자 한 명을 보았지만 그들에게서 이탈리아 학파가 말하는 범죄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감옥 밖에서 만난 연미봉을 입거나 견장을 달거나 레이스를 휘감은 사람들이 그랬듯 그저 그에게 개인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을 보았을 뿐이다. 그리하여 그토록 각양각색인 그 모든 사람들은 전부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이들이 자유롭게 활보하고 심지어 그 사람들을 재판하는 것은 어째서일까 하는 물음을 연구하는 것이 이 무렵 네올리도프를 사로잡은 네 번째 일이 됐다. 처음에 네올리도프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책 속에서 발견하기를 기대하며 이 주제에 관한 책들을 전부 사들였다. 그는 롬브로소, 가로팔로, 페리, 리스트, 모즐러, 타르디의 저서들을 사서 주의 깊게 읽었다. 하지만 그 책들을 읽어나가면서 그는 점점 더 환멸을 느끼게 됐다. 학문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즉 글을 쓰고 논쟁하고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에 대한 직접적이고 소박한 문제들을 안고 학문에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늘 생기는 일이 그에게 일어났다. 학문은 형사법과 관련된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온갖 무수한 문제들에 답해 주었지만 그가 답을 찾는 문제에 대해서만은 답을 주지 않았다. 그는 매우 단순한 것을 물었다. 왜 무슨 권리로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두고 괴롭히고 유형을 보내고 채찍질하고 죽이는가? 정작 그들도 자기들이 괴롭히고 채찍질하고 죽이는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들인데 정작 그가 답변으로 얻은 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의들이었다. 두개골 등의 측정으로 인간을 범죄형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가능한가? 유저는 범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선천적인 비도덕성이 있는가? 도덕성이란 무엇인가? 광기란 무엇인가? 퇴행이란 무엇인가? 기질이란 무엇인가? 기후, 식량, 무지, 모방, 최면 등은 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사회란 무엇인가? 사회의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기타 등등. 이런 논의들은 네올리도프에게 언젠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어린 사내 아이로부터 들은 대답을 떠올리게 했다.
네올리도프는 사내 아이에게 글자 쓰는 법을 배웠느냐고 물어봤다. 배웠어요. 사내 아이가 대답했다. 자, 써보라. 발바닥. 어떤 발바닥이요? 개발바닥이요? 사내 아이는 꽤 바른 얼굴로 물었다. 네올리도프는 학술 저서에서 자신의 한 가지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 질문의 형태를 띤 똑같은 답변들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지적이고 학문적이고 흥미로운 부분이 매우 많았지만 무슨 권리로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벌하느냐는 중요한 물음에 대한 답은 없었다. 그 대답이 없었을 뿐 아니라 모든 논의는 처벌을 해명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행해졌고 처벌의 필요성은 자명한 이치로 인정됐다. 네올리도프는 많은 책을 다만 틈날 때 간간히 읽었다. 그래서 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를 그는 그 달기식의 연구 탓으로 돌렸으며 나중에 발견하게 되리라 기대했다. 그래서 최근 점점 더 빈번히 머리에 떠오르는 그 답이 맞다고는 아직 믿으려 하지 않았다. 31번째 글입니다. 마슬로바와 함께 떠날 유형수 무리의 출발 날짜는 7월 5일로 정해졌다. 네올리도프도 이날 마슬로바를 따라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 그가 출발하기 전날 네올리도프의 누나가 남편과 함께 동생을 만나러 시내로 왔다. 네올리도프의 누나인 나탈리아 이바노브나 라고진스카야는 동생보다 10살이 많았다. 그는 어느 정도 그녀의 영향 아래에서 성장했다. 그녀는 어린 네올리도프를 무척 사랑했고 나중에 결혼하기 전에는 그와 그의 또래처럼 친한 사이가 됐다. 그때 그녀는 25의 아가씨였고 그는 15의 소년이었다. 당시 그녀는 그의 고인이 된 친구 니콜렌카 이르체네프를 사랑했다. 두 사람 모두 니콜렌카를 사랑했으며 그와 자기들 안에 있는 것 모든 사람을 결합하는 선한 것을 사랑했다. 그 이후 두 사람 모두 타락의 길을 걸었다. 그는 군 복무와 방탕한 생활로 타락했다. 그녀는 유혹에 끌려 사랑하게 된 남자, 한때 그녀와 드미트리에게 더없이 성스럽고 소중했던 모든 것을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도덕적 완성을 이루고 인류에게 봉사하려는 그 모든 갈망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갈로 열고 한때 그녀도 그 마음을 품고 있었답니다. 이해하지 못한 채 남들 앞에서 자기 의견을 과시하고픈 욕구와 자존심을 향한 집착으로 치부되는 남자와 결혼하면서 타락해버렸다. 라고진스키는 가문과 재산이 변변치 않았지만 직무를 매우 노련하게 수행하는 남자였다.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사이를 요리조리 능숙하게 빠져나가면서 두 경향 중 때와 경우에 따라 그의 삶에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쪽으로 이용하고 무엇보다 여성들이 매력을 느끼는 어떤 특별한 장점을 발휘해 법관으로서 눈부신 출세를 했다. 이미 청춘을 넘긴 시기에 그는 외국에서 네올리도프 일가를 알게 되었고 역시 이미 젊다고 보기 힘든 미혼 여성인 나타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 결혼을 불균등한 결혼이라고 본 어머니의 뜻을 거역하다시피 하며 그녀와 결혼했다. 네올리도프는 비록 스스로에게 숨기고 그 감정과 싸우기도 했지만 매형을 증오했다. 그가 매형에게 반감을 느낀 것은 그 비속한 감정과 자신감에 넘치는 편협함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남편의 그 얄팍한 본성을 그처럼 열정과 이기심과 정욕에 찬 감정으로 사랑하고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선한 면을 억누르는 누나 때문이었다. 나타샤가 털이 많고 머리가 반질반질하게 벗어진 그 자신만만한 남자의 아내라고 생각할 때면 네올리도프는 언제나 참기 힘든 아픔을 느꼈다. 심지어 그 남자의 자식들에 대해서도 혐오감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래서 누나가 출산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마다 그녀가 그 낯선 남자 때문에 또 나쁜 무언가에 감염되기라도 한 듯 애도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라고진스키 부부는 그들에게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었다. 아이들을 데려오지 않고 둘만 와서 가장 좋은 호텔의 가장 좋은 방을 잡았다. 나탈리아 이바노브나는 곧 어머니의 옛집으로 갔다. 하지만 그곳에서 동생을 찾지 못하고 아그라페나 페트로바나로부터 동생이 가구 딸린 새방으로 이사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곳으로 향했다.
어둡고 불쾌한 냄새가 나고 낮인데도 램프를 켜놓은 복도에서 마주친 지저분한 일꾼이 그녀에게 공작이 집에 없다고 알렸다. 나탈리아 이바노브나는 동생에게 쪽지를 남기기 위해 그의 방에 들어가길 원했다. 복도 담당 하인이 그녀를 안내했다. 나탈리아 이바노브나는 동생의 아담한 2칸짜리 방으로 들어가 유심히 살폈다. 모든 것에서 그녀에게 친숙한 청결함과 질서정연함이 보였다. 그녀는 네올리도프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검소한 환경에 깜짝 놀라기도 했다. 책상 위에는 청동 강아지가 달린 낯익은 문진이 있었다. 그리고 역시 친숙하게 가지런히 놓인 서류첩들과 서류들, 문방구, 처벌에 관한 법전들, 영어로 된 헨리 조지의 책과 곡선 모양의 커다란 상하 종이 칼이 끼워진 타르드의 프랑스판 책도 있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동생에게 오늘 꼭 만나러 와달라고 부탁하는 쪽지를 쓰고는 자신이 본 것들에 놀란 양 고개를 저으며 자기가 묵는 호텔로 돌아갔다. 나탈리아 이바노브나는 지금 동생에 관해서 2가지 문제에 흥미를 느꼈다. 하나는 동생이 카츄샤와 결혼을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녀도 이 일을 알게 됐다. 또 한 가지는 동생이 농민들에게 땅을 양도한 것이었다. 모든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으며 많은 이들이 그것을 정치적이고 위험한 무엇으로 생각했다. 나탈리아 이바노브나는 동생이 카츄샤와 결혼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그런 결단에 감탄했고 그 속에서 라고진스키와 결혼하기 전 그 좋았던 시절의 자신과 동생의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동생이 그런 끔찍한 여자와 결혼한다는 생각에 공포를 느꼈다. 후자의 감정이 더 강했기에 그녀는 얼마나 어려울지 알면서도 어떻게든 영향력을 발휘해 그를 만류하기로 결심했다. 또 다른 문제, 즉 농민들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마음에 그다지 절실하게 와닿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은 몹시 격양하여 그녀가 동생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기를 요구했다. 이그나치 니키포로비치는 그런 행동은 경솔함과 경박함과 허영의 극치라고, 그런 행동은 남들보다 돋보이고 뻑이고 자신에 대한 화제를 세간에 퍼뜨리는 욕망으로만 설명이 가능할 거라고 말했다. 농민들에게 토지를 넘기고 농민들이 자기들에게 지대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가 말했다. 처남이 그러고 싶다면 농민은행을 통해 농민들에게 팔면 되지. 그렇게 하면 의미가 있을지도 몰라. 사실 그런 행동은 비정상에 가깝지. 이거나치 니키포르비치는 이미 후견을 고려하며 그렇게 말하고는 아내한테 동생과 그의 이 이상한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요구했다. 안 팔고 가지고 있으면 자기 아이들이 나중에 받게 되겠네. 그런 뜻인가 봐. 그러려면 팔아라 하잖아요. 차라리 파는 게 낫다. 이거는 이제 이야기 중에 나온 것이고 가지고 있으라는 거지. 자, 32번째 글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서 누나의 쪽지를 발견한 네올리도프는 곧장 그녀를 찾아갔다. 저녁 때였다. 이그나치 니키포로비치는 다른 방에서 쉬고 나탈리아 이바노브나가 혼자 동생을 맞이했다. 그녀는 가슴 부분에 붉은 나비 매듭이 있고 허리에 꼭 맞는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었으며 검은 머리칼은 유행하는 스타일로 부풀려 빗었다. 동갑내기 남편 때문에 젊게 보이려고 공을 들인 것 같았다. 동생을 보자 그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실크 드레스 자락을 사락거리며 빠른 걸음으로 그를 맞으러 나왔다. 그들은 입맞춤을 나누고 미소를 지으면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으나 많은 의미를 띠고 진실함이 넘치는 은밀한 눈빛을 교환한 후 더 이상 진실을 찾아볼 수 없는 말의 교환이 시작됐다. 그들은 어머니가 죽은 뒤로 만나지 않았다. 통통해지고 젊어졌네? 그가 말했다. 그녀의 입술이 기쁨으로 오므라들었다. 넌 야위였구나. 그런데 이그나치 니키포로비치는 어때? 네올리도프가 물었다. 쉬고 있어. 밤새 잠을 못 잤거든. 할 말이 많았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꼭 전해야 하지만 말로 표현하지 못한 무언가를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네가 묵고 있는 곳에 다녀왔어. 응, 알아. 집에서 나왔어. 나한테 너무 큰 집이야. 적적하고 따분해. 나에게 그런 건 전혀 필요 없어. 그러니 누나가 전부 가져가. 가구랑 세간들 말이야. 그래.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가 나한테 말하더구나. 그곳에 갔었거든.
정말 고마워. 하지만 그때 호텔 사원이 언제 닭의 세트를 가져왔다. 사원이 닭이를 탁자 위에 차리는 동안 그들은 침묵했다. 나탈리아 이바노브나가 작은 탁자 앞의 안락 의자로 옮겨가 말없이 찻잎을 물에 넣었다. 네올리도프는 잠자고 있었다. 드미트리, 난 전부 알고 있어. 나타샤가 그를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뭐 누나가 알고 있다니 정말 기쁘네. 어떻게 그런 과거가 있는 여자를 바로잡기를 바라니? 나탈리아 이바노브나가 말했다. 그는 팔꿈치를 괴이지 않고 작은 의자에 꼿꼿이 앉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대답하기 위해 애쓰면서 그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얼마 전 마슬로바와의 만남이 그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킨 기분은 여전히 그 마음을 평온한 기쁨과 모든 사람들에 대한 호감으로 채우고 있었다. 난 그녀가 아니라 나 자신을 바로잡고 싶은 거야. 그가 대답했다. 나탈리아 이바노브나가 한숨을 쉬었다. 결혼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게다가 그 방법은 나를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세계로 이끌어줄 거야. 네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탈리아 이바노브나가 말했다. 문제는 내 행복이 아니야. 물론이야. 하지만 그녀에게 마음이란 게 있다면 그녀도 행복해질 수 없을 걸. 그걸 바랄 수도 없을 거야. 그녀는 바라지 않아. 이해해. 하지만 삶이 다른 것을 요구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 네올리도프는 비록 눈가와 입가에 작은 주름이 잡혔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해가 안 돼. 그녀가 말하고는 한숨을 쉬었다. 가엾은 누나,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지? 네올리도프는 그녀의 결혼 전 모습을 떠올리고 어린 시절의 수많은 기억들로 엮인 그녀를 향한 다정한 감정을 느끼며 생각에 잠겼다. 그때 이그나치 니키포로비치가 언제나처럼 고개를 높이 쳐들고 넓은 가슴을 쑥 내민 채 안경과 벗어진 머리와 검은 턱수염을 빛내면서 부드럽고 경쾌한 걸음으로 방에 들어왔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그가 부자연스럽게 의식적으로 단어에 강세를 주며 말했다. 갈로 후 갈로를 전하는데 결혼 후 처음 얼마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허물없이 대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존댓말을 쓰는 사이로 남았다. 해놨어요. 두 사람은 악수를 했고 이그나치 니키포로비치는 안락 의자에 편안하게 털썩 앉았다. 내가 두 사람의 대화에 방해가 된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어느 누구에게도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 얼굴을 보고 그 털이 많은 손을 보고 보호자를 자처하는 듯한 그 자신만만한 의조를 들은 순간 네올리도프의 온화한 기분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우리는 동생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 나탈리아 이바노브나가 말했다. 당신에게도 차를 따라줄까? 그녀가 차 주전자를 잡으며 덧붙였다. 부탁해. 도대체 계획이라는 게 뭐야? 죄수 무리와 함께 시베리아로 떠날 겁니다. 그 무리 속에 내가 죄를 지은 여자가 있습니다. 네올리도프가 말했다. 내가 듣기로 동행뿐 아니라 그 이상도 할 거라던데요. 네, 결혼도 할 겁니다. 그녀가 원하기만 하면요. 그럴 수가. 하지만 혹시 불쾌하지 않다면 동기를 설명해 주겠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동기는 그 여자가 타락의 길로 첫걸음을 내디딘 게 네올리도프는 적당한 표현을 찾지 못하는 자신에게 화가 치밀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처벌은 그녀가 받게 된 것이 동기입니다. 그녀가 처벌을 받았다면 무고한 게 아닌가 보죠? 그녀는 무고합니다. 그렇게 해서 네올리도프는 불필요하게 흥분하며 모든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래요. 재판장의 부주의와 그로 인한 배심원들의 경솔한 답변이 빚어낸 사례군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를 위해 원로원이 있잖아요. 원로원이 기각했습니다. 기각했다고요? 그렇다면 그 건은 상고심을 위한 중요한 사유가 없었다는 뜻이군요. 이그나치 니키포로비치가 말했다. 진리란 법정 변론의 산물이라는 유명한 견해에 완전히 동감하는 듯 했다. 원로원은 사건 자체를 심리할 수 없습니다. 혹시 정말로 재판에 착오가 있었다면 그때는 폐하께 탄원해야 합니다. 탄원서를 올렸습니다만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전혀 없습니다. 법무부에 조회하면 법무부는 원로원에 문의할 테고 원로원은 자기네 결정을 반복해서 말하겠죠. 대개 그렇듯 무고한 사람이 처벌을 받을 테고요. 첫째, 법무부는 원로원에 문의하지 않을 겁니다. 이그나치 니키포로비치가 그들먹거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법원에 기록 원본을 요청하겠죠. 만약 착오를 발견하면 그 취지의 결론을 내릴 겁니다. 둘째, 무고한 사람은 절대 처벌받지 않습니다. 간혹 아주 드물게 예외가 있긴 합니다. 처벌을 받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이거나치 니키포로비치는 서두르는 기색 없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난 그 반대일 거라고 확신하는데요. 네올리도표는 매형에 대해 적의를 느끼며 말했다. 법정의 선고를 받은 사람들 태반이 무죄라고 확신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그냥 말 그대로 무죄란 말입니다. 가령 그 여자는 독살 혐의에 대해 무죄입니다. 최근에 알게 된 농민도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입니다. 그는 사신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하마터면 유죄 판결을 받을 뻔한 아들과 어머니도 방화 혐의에 대해 무죄예요. 불을 지른 건 술집 주인입니다. 네, 물론 재판의 착오는 언제나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인간의 제도는 완벽할 수 없어요. 게다가 특정 환경에서 양육되어 자기들이 하는 행동을 범죄라고 인식 못하기 때문에 무죄인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미안합니다만 그건 옳지 않습니다. 어느 도덕이든 절도가 나쁘고 절도를 해서는 안 되고 절도가 비도덕적이라는 것을 안답니다. 이거나치 니키포로비치는 태연하고 자신만만하며 변함없이 다소 경멸의 빛을 띤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그 미소가 특히 네올리도프를 자극했다. 아니요,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도덕질 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도 그들은 다 압니다. 공장주가 임금을 채굴하면서 그들의 노동을 훔치고 정부가 모든 관리들과 함께 세금의 형태로 줄기차게 그들을 강탈한다는 걸요. 그건 무정부주의입니다. 이거나치 니키포로비치는 처남이 한 말의 의미를 침착하게 정의했다. 나로서는 그게 뭔지 모르겠군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할 뿐입니다. 네올리도프가 계속 말했다. 그들은 정부가 자기들을 강탈해 간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지주들이 공동의 재산이 되어야 할 토지를 그들에게 빼앗아 오래전부터 그들을 약탈해왔고 나중에 그들이 그 빼앗긴 땅에서 자기 집 배치가에 던져 넣을 큰 나무가지들을 주우면 우리가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넌 도둑이다 라고 설득하려 한다는 것을 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아니라 자기네 한테서 땅을 훔쳐간 사람이 도둑이고 빼앗긴 것에 대해 어떻게든 배상을 받는 것이 가족에 대한 의무라는 것을 안다니까요. 이해할 수 없군요. 설사 이해한다 해도 동의는 못하겠습니다. 토지는 누군가의 소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를 분배한다 해도 이거나치 니키포로비치가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그는 네올리도프가 사회주의자라고 사회주의 이론은 모든 토지를 평등하게 나누는 것을 요구하지만 그런 분배는 매우 어리석은 짓이며 자기는 간단히 그것을 논박할 수 있다고 굳게 확신했다. 당신이 오늘 토지를 평등하게 분배한다 해도 내일이면 그 토지는 다시 더 근면하고 유능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겁니다. 아무도 토지를 평등하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지는 누구의 소유물이 되어서도 안 되고 매매나 임대차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소유권은 인간이 타고나는 겁니다. 소유권이 없다면 토지 경작에 아무 흥미도 느끼지 않겠죠. 소유권을 폐지해보라죠. 그럼 우리는 야만 상태로 돌아갈 겁니다. 이거나치 니키포로비치는 토지 소유권을 옹호하는 평범한 논거를 되풀이하며 고압적으로 말했다. 그 논거는 토지 소유욕이 토지 소유의 필연성을 입증하려는 표식이라는 데 근거했고 논박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오히려 그때야 비로소 토지가 지금처럼 방치되는 일이 사라질 겁니다. 지금은 지주들이 근초에 앉은 개처럼 정작 자신들은 토지를 이용할 줄 모르면서 경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토지에 접근하는 것을 막지요. 들어봐요,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당치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토지 소유를 폐지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난 그게 당신이 오랜 장난감 목마라는 걸 압니다. 여기서 장난감 목마는 즐겨 말하는 화재나 도락을 뜻하기도 한답니다. 프랑스어로 장난감 목마라는 것은. 하지만 당신에게 솔직히 말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니 이거나치 니키포로비치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목소리가 떨렸다. 그 문제가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것 같았다. 이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에 나서기 전에 잘 생각해 볼 것을 당신에게 권하겠습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모두는 일정한 상황에 놓여 있고 그 상황에서 비롯되는 의무를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생활 조건, 선조로부터 물려받았고 우리 후손에게 전달해야 할 그 조건을 지켜야 하고요. 내가 의무로 여기는 것은 신뢰합니다. 이거나치 니키포로비치는 끼어들 틈을 두지 않고 계속 말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내 자식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내 자식들의 재산은 보장되어 있고 나도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은 봅니다. 내 자식들도 부족함 없이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행동들,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그다지 사리 깊지 못한 행동들에 내가 항의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이해 때문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난 당신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좀 더 생각해보고 책도 읽어보라고 권하는 겁니다. 내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무엇을 읽어야 하고 읽지 말아야 하는지도 스스로 선택하도록 맡겨주시죠. 네올리도프가 얼굴이 창백해져서 말했다. 손이 싸늘해지고 자존심이 흐트러지는 것을 느끼며 그는 입을 다물고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33번째 글입니다. 그런데 애들은 어때? 다소 마음이 진정되자 네올리도프가 누나에게 물었다. 누나는 아이들의 할머니, 즉 자신의 시어머니와 함께 집에 남았다고 말했다. 남편과의 논쟁이 중단된 데 무척 기뻐하면서 아이들이 여행 중에 어떻게 노는지에 대해 들려주었고 네올리도프가 두 인형, 즉 흑인 인형과 프랑스 여자라 불리던 인형을 가지고 놀 때와 똑같다고 말했다. 정말 그걸 기억해? 네올리도프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우리 애들도 똑같이 논다고 상상해봐. 불쾌한 대화는 끝났다. 나타샤는 마음을 놓았지만 남편 앞에서 동생만 알아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공통 화제를 꺼내기 위해 이곳까지 전해진 페테르부르크 소식을 이야기했다. 아들이 결투를 하다 죽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게 된 케멘스카야 부인의 슬픔에 관한 것이었다. 이그나치 니키포로비치는 결투로 인한 살인이 일반적인 형사범죄에서 제외된 현행 질서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 의견은 네올리도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조금 전 그들이 끝까지 토로하지 않은 주제에 대해 다시 논쟁이 불붙었다. 두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보다 서로에게 적대적인 자신의 신념을 고집했다. 이그나치 니키포로비치는 네올리도프가 자기를 비난하고 자신의 모든 활동을 경멸한다고 느꼈다. 네올리도프에게 그 견해가 틀렸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다. 네올리도프 역시 매형이 자기 영지 문제에 간섭한 데 대해 분노를 느낀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그런데 영지 문제에 간섭한 데 대해가 갈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매형도 누나도 그 자식들도 자기 재산의 상속인으로서 이를 권리가 있다고 느꼈다.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 분노를 느낀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지금 네올리도프의 눈에 명백히 미친 범죄 행위로 보이는 것을 이 편협한 인간이 흔들림 없는 확신에 차서 계속 올바르고 적법하게 여기는 것에 마음속으로 분개했다. 그 자신만만함이 네올리도프를 자극했다. 도대체 재판이 뭘 해주겠습니까? 네올리도프가 물었다. 평범한 살인자들처럼 두 결투자 중 한 명에게 징역을 선고하겠죠. 네올리도프의 손이 다시 싸늘해졌다. 그는 열을 올리며 말했다. 그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가 물었다. 정당한 일이 되겠죠. 마치 정의가 재판소 활동의 목적인 것 같군요. 네올리도프가 말했다. 달리 뭐가 있습니까? 계급적 이해를 유지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기에 재판소란 우리 계층에 유리한 현행 질서를 유지하는 행정기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군요. 이그나치 니키포로비치가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보통 재판소에는 약간 다른 목적이 있다고 여겨지죠. 이론적으로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내가 본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재판소의 목적은 단지 사회를 현재 상태로 존속시키는 것뿐입니다. 이를 위해 일반 수준보다 낮은 이른바 범죄 인간뿐 아니라 일반 수준보다 높고 그 수준을 높이는 이른바 정치범까지 박해하고 처형하는 거죠.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른바 정치범들이 평균 수준보다 높아서 처벌받는다는 의견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사회의 쓰레기예요. 당신이 평균 수준보다 낮다고 생각한 범죄형과 다소 다르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삐뚤어진 인간들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재판관보다 비할 데 없이 수준 높은 사람들을 압니다. 분리파 신자들은 모두 도덕적이고 확고하고, 그러나 이그나치 니키포로비치는 자신이 말하는 동안 남이 끼어드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답게 네올리도프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동시에 이야기했다. 그런 점이 특히 네올리도프의 화를 돋구었다.
재판소의 목적이 현행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의견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재판소는 본인의 목적을 추구합니다. 교정이라든지 감옥에서 잘도 교정이 되겠습니다. 네올리도프가 끼어들었다. 격리라든지 말입니다. 이그나치 니키포로비치가 꿋꿋하게 계속 말했다. 사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짐승 같은 방탕한 인간들을 격리하는 거죠.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사회는 이것저것도 하지 않습니다. 사회에는 그럴 수단이 없습니다. 왜요? 이해가 안 되는군요. 이그나치 니키포로비치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내 말은 본래 이성적인 처벌은 두 가지뿐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사용된 체벌과 사형이죠. 하지만 풍속이 부드럽게 변하면서 둘 다 점차 폐기되고 있어요. 네올리도프가 말했다. 그 역시 새롭군요. 당신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듣다니 놀랍습니다. 네, 인간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처사입니다. 자기가 받은 고통의 원인이 된 행동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말입니다. 사회에 해롭고 위험한 성원의 머리를 베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그 두 가지 처벌 모두에 합리적인 이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와 악한 본보기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감옥 안에 가두어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활이 보장되는 의무적인 무의의 조건 속에 가장 타락한 인간들과 함께 가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입니다. 혹은 한 사람당 500루블 넘게 든다는데 나라 돈으로 사람을 이송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톨라현에서 이르쿠츠크 현으로 구르스크 현에서 이렇게 점점점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처럼 나라 돈으로 하는 여행을 두려워합니다. 만약 이런 여행이나 감옥이 없다면 당신과 나는 지금처럼 이곳에 앉아있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 감옥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곳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풀려나니까요. 오히려 그런 시설들은 그 사람들을 죄악과 타락의 극단으로 이끕니다. 위험을 더욱 키우죠. 당신은 정치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군요.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감옥이 개선되면 지금 민중교육에 들어가는 돈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테고 민중은 새로운 부담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치제도의 결함이 사법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그나치 니키포로비치는 다시 처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말을 계속했다. 그 결함들을 바로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올리도프가 언성을 높이며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 합니까? 아니면 어느 위정자의 제안처럼 눈을 파냅니까? 이그나치 니키포로비치가 깔보듯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네, 그게 잔인하긴 해도 적절한 처사일지 모르죠. 그런데 지금 행해지는 것은 잔인한 데다 적절하기는커녕 너무 어리석기까지 해서 어떻게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형사재판 같은 무의미하고 잔인한 일에 관여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도 그 일에 관여하고 있는걸요. 이그나치 니키포로비치가 말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당신의 문제죠. 하지만 나로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그나치 니키포로비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법정에서 봤습니다. 불행한 소년이 유죄 선고를 받도록 하기 위해 검사부가 전력을 다하는 것을요. 삐뚤어진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동정할 만한 소년이었습니다. 다른 검사가 어느 분리파 신자를 신문해서 복음서 낭독을 형사법에 저촉하는 행위로 모은 일에 대해서도 압니다. 재판소의 모든 활동은 그런 무의미하고 잔인한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근무하지 않았겠죠. 이그나치 니키포로비치는 이렇게 말하고 일어섰다. 네올리도프는 매형의 안경 아래쪽이 유난히 반짝이는 것을 알아차렸다. 설마 눈물인가? 네올리도프는 생각했다. 실제로 그것은 모욕감에서 나온 눈물이었다. 이그나치 니키포로비치는 창가로 다가가 손수건을 꺼내 기침을 하면서 안경을 닦더니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쳤다. 소파로 돌아온 이그나치 니키포로비치는 시가에 불을 붙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네올리도프는 그만큼 매형과 누나를 슬프게 한 것이 마음 아프고 부끄러웠다. 자신은 다음날 떠나고 이제 다시는 두 사람을 만날 수 없을 테니 더욱 그랬다. 그는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그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집을 향했다. 내가 말한 게 아마 맞을 거야. 적어도 그는 나에게 전혀 반박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었어.
그처럼 좋지 않은 감정에 굴복해 그를 모욕하고 가엾은 나타샤를 슬프게 만들다니 난 별로 변한 게 없나 보군. 그는 생각했다.